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벌써 날씨가 풀리기 시작해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1월, 2월 중 따뜻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즐기거나 혹은 눈과 추위를 즐기면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여행, 휴가, 방학이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이 시기도 지나갈 겁니다.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또한 추억이 되고 웃으면서 그런 날이 있었지 라고 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저희 최영수와 함께 이 겨울의 찌푸통함을 날리고 영어 교육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의 영어 교육 팟캐스트 시즌2 2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코호스트 덩컨과 에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어저께 졸린 눈을 붙잡고 바이든의 취임식을 들었어요. 라이브로요? 네, 라이브로요.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는 거부터, 네. 그리고 그 군부대에 가가지고 그 퇴임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취임사도 들었는데 듣다가 나중에 자긴 했죠. 그 20분을 기다리기 전에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까지 돼야 그 연설이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점심 때 원래 그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 일어나서 요약된 영상 그거 유튜브로 봤고 별 감흥이 없어요. 큰 감흥이 없어.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요새 다들 과격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걱정은 좀 되는 그 정도. 다행히 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거의 전쟁 지역을 방불케 하는 그 군인들과 그럼요. 보안 아주 보안 그게 있어서 원래 초기 행사 계획이랑 좀 수정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본 건 되게 평화롭게 진행된 거를 이제 본 거고, 원래 기존 계획이나 연례하던 거랑은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교해가면서 본 건 또 아닌데 그걸 봤을 때는 불안하구나 하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 사람들이 막 빼곡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깃발만 막 계속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래 그 대통령석에도 되게 사람들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막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트럼프도 참석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대박인 게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하죠. 100몇십 년 만에 이 취임식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 저는 그게 더 놀라웠어요. 에어포스 1을 타고 자기가 가면서 핵가방도 가져가면서 그 이양을 해주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졌지만 이긴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약간. 트럼프는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답게 맞아요. 보여줬다.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다. 캐릭터를 끝까지 유지하셨죠. 그리고 또 그 바이든 연설하는 걸 들으니까 약간 너무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워낙 인생에 굴곡도 많고 어떤 자기 정치의 일종의 동반자나 후계자로 봤던 아들도 잃고 해서 그런지 뭔가 좀 길게 도착한 느낌? 원래 부통령에서 정치 세계가 마무리 됐었어도 괜찮았을 사람인데 어떻게 뭔가 산소호흡기를 덧대가지고 했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그죠.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래도 미국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해봤자 별로 도움이 될 건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좀 기다려야 되죠. 그런 영향을 받으려면.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제 덩컨 쌤이 저희 이제 이번 사이클 주제인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해서 이제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약 7주 정도를 혹은 7회 정도를 한 사이클로 보고, 그 사이클의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지난번에 안내가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제가 이제 석사, 박사 과정 가운데 이제 다뤘던 입문을 했던 주제를 여기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영어 또는 언어 학습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동기라는 말만큼 되게 추상적이면서 포괄적인 말도 없고
정말. 맞아요. 또 때로는 되게 복합적인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따가 우리가 마무리할 때쯤에 나눠볼 얘기와도 이제 좀 접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좀 이걸 얘기하기 전에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심리 측정, 심리 검사, 심리 측정이란 말. MBTI? 심리 검사. 요새 MBTI.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MBTI가 되게 고전적이고 오래됐죠. 오래된 심리 네, 검사인 맞아요. 걸 다 알고 있고 뭐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그 심리학 연구의 어떤 되게 전통적이고 큰 줄기를 차지하는 어떤 방법인데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의 뇌에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상징화를 시키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MBTI가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얘기를 하게 될 언어 학습 동기 연구와 되게 많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화두를 던져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면은 MBTI로 우리가 그 네 가지 알파벳으로 우리가 이제 맞아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특징화 시킬 수가 그렇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네 가지 알파벳을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어떤 정보를 얻거나 스스로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ISTJ인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바뀌는 거 아세요? 그럼요. 네, 영원히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 거의 그럼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바뀌고 근데 바뀌는 건 그렇다 치고 받아든 그 네 가지 글자가 딱 와닿는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야 난 안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때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약간 그렇죠. 안 맞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MBTI 할 때 앞에 I하고 E는 거의 안 바뀐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음. 네,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사회적 변화가 없으면.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영어로 MBTI를 한번 본 적이 있고 한국어로 MBTI를 본 적이 있는데 영어로 봤을 때는 E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볼 때는 I가 나온 적이 있어요, 또. 그래서 좀 그게 그 신기했어요. 그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게 나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시기가 좀 차이 나죠. 그 외국에 있을 때는 그 영어로 봤으니까 E가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로 했는데 I가 나왔고 약간 그런 시기적으로는 한 5, 6년 차이가 있긴 있죠. 저랑 반대네요. 저는 외국 나가기 전에는 E였는데 외국 갔다 와서 다시 해보니까 I가 돼 있더라고요. 그 오늘 나눌 얘기가 이제 언어 학습 동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방금 저희가 2분 동안 나눴던 얘기가 이제 언어 학습 동기 연구의 해외 연구를 제가 이제 간단히 개괄을 할 텐데 그 개괄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방금 나눴던 2분간 했던 얘기가 제가 나눌 앞으로의 30분을 다 담고 있어요. 뭐죠? 다 담고 어떤 있어요. 전개지? 네. 뭐 전개는 지금 저는 항상 애들이거든요. 지금 준비는 골자만 해놓고 간단하게 그냥 잠깐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검사 도구인 그 MBTI 검사가 있고 이 MBTI 검사가 어떤 알파벳 8가지의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의 성향을 이제 짝짝짝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여주는 거고 또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그 동의하는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답안지를 내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게 아까 우리 말씀을 들었다시피 뭐 맞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아닌 것도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심리 검사의 어떤 맹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언어별로 물론 시기의 차이도 중요한 변수고 언어별로 다른 게 나왔다라는 거는 어떤 이 리터러시의 문제인데 이 측정 도구의 리터러시가 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라는 것도 이 도구의 맹점인 거예요. 살펴볼 점인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나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 우리가 그걸 어떤 왜 엄마한테 물려받은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원히 안 바뀌고 고정된 게 아니라 어쩌면은 순간순간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매번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이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ISTJ라는 MBTI 검사를 받았을 때 I는 잘 바뀔 수 있지만 I에 해당하는 게 E로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나머지 세 개는 잘 바뀐다고 우리가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 검사가 그렇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학습 동기 내지는 학습 심리 연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논의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언어 학습을 하면서 언어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고 습득하는 하위 항목들, 언어를 이제 구조주의적으로 봤을 때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습득하는지 이런 기저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되게 20세기에 활발하게, 특별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뭐 행동주의 심리학자 네. 스키너라든지 아니면 촘스키를 비롯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되게 구체화를 시켜서 많이 했는데, 약간 언어 학습에 관련된 연구, 그 자체 심리에 관련된 연구는 그 자체가 발전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심리학의 발전에 이제 같이 편승을 하고 했다. 편승이란 말이 좀 부적절한데 같이 병행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 쓰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왔다? 네. 그렇죠. 네. 차용하거나 뭐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는 언어학습 연구의 해외편, 그러니까 왜 해외를 먼저 하냐면 좀 해외에서 먼저 기반을 닦아 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연구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해외편을 하고 이제 한국 상황은 어떤지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해외편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이론들이라든지 학자들은 대부분 순수 언어 학습 심리학자들이 아니라 교육학자 또는 그냥 심리학자들이 이제 네. 발전시켜 놓은 것들이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연관을 짓자면 이 사람들의 학습자의 심리라든지 학습자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시간적으로 보자면 1900년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학습자의 심리,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는데, 이 배경이 된 것은 결국은 실증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많이 이제 의존을 했던 심리 측정학에 같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부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 정확하게 측정해내서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가정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가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에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학습 심리의 한 측면 중에서도 이제 학습 동기,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라고 돼 있지만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걸 정의하는 학자들과 그 정의의 종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동기에 집중한 사람들이 특히 언어학습 동기에 집중한 학자들도 이제 나타났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 학자들 중에 뭐 오스벨이라든지 메슬로우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심리의 어떤 구조, 뭐 심리의 어떤 측면들의 어떤 분할 이런 거에 되게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언어라는 거, 언어 학습 상황에서의 심리를 이제 한정을 지어서 연관을 지어서 보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19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지가 않았는데, 네네. 어떤 면이 있었냐면, 재미있는 점은 이제 언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막 우리가 행동주의 1900년대 초반, 1950년대 전에 해서 이제 스키너의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냉전 시대 언어를 어떤 도구적으로 삼아가지고 적국의 언어를 습득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보를 캐내야죠. 혹은 목표 언어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기계적인 학습이, 그런 기계성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도 그때 우리는 이제 막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재건에 힘써야 되는 그때 서구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잠깐 있었냐면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사들이나 강사들의 그 재미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 체계, 그 점수를 가지고 그 교강사들의 인사고과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렵의 학습 동기 내지는 재미있음에 대한 관심이 서구권에서는 이미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았다는 점. 근데
극단적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20세기의 서구권은 연구들이 되게 극단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런 점프를 되게 많이 했던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땐 되게 지금에서의 서구권의 연구 문화를 보면 되게 뭐라고 할까 첨단화돼 있고 되게 체계화돼 있고 수치화돼 있고 네. 시스템화돼 있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기에는 약 100년의 시간의 전에는 엄청났다라는 거를 뭐 그거는 사실 뭐 단순하게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전통을 보더라도 전쟁 시기에 의학 연구들을 서구권에서 한 행동들을 보면 비윤리성도 되게 많고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 맞죠. 것처럼 심리 연구들이라든지 심리 연구를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적인 한 모습들도 20세기 중반에는 되게 지금과 달랐었다라는 거죠. 그 무렵,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때부터 이제 언어 학습이라는 어떤 맥락 안에서 이제 그 동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중에 집중이 되는 그런 학자들이 몇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참조하는 제일 첫 번째 세대로 보는 사람은 이제 가드너를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해요. 이제 이 가드너는 로버트 가드너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고 네. 램버트라는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학습 심리를 연구하신 분이죠. 이분의 연구를 이제 언어 학습 동기의 어떤 시초 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왜 그렇냐, 왜 그렇냐라고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영어와 그다음에 프랑스어의 어떤 그렇죠. 공용화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고 영어권 화자가 와서 프랑스어를 지장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제 프랑스어권 화자가 영어권에 와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가운데에 있던 학자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가운데 사실은 원래 이 가드너와 램버트는 그 초기,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내지는 1960, 70년대 이분들의 원래 커리어는 이중 언어의 습득에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초반에는 많이 하시다가 네. 이제 가드너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후학들도 양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하여튼 최근까지도 가드너는 뭐 연구도 꾸준히 하시고 본인의 맞아요. 지도 학생들도 되게 열심히 키워내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지도 학생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피터 맥킨타이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뭘로 우리한테 익숙하냐면 이제 willingness to communicate. 그러니까 네. 동기가 아니라 그 의지. 의사소통 의지에 대한 어떤 맞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가드너 WTC. 맞아요. WTC. 예, 그 지도 그 계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학부 교재에서 PLLT에서 얘기를 하는 모티베이션 챕터에 이제 언급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드너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교육 모형, 소시오 에듀케이셔널 네. 모델의 일부로서 도구성과 통합성. 이제 옛날 버전의 PLLT 책에서는 도구적 동기, 통합적 동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잘못된 번역이었고 그게 동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오리엔테이션, 지향성의 일부가 네. 도구성이고 통합성이라는 거죠. 이제 가드너에 의해서 얘기된 것은 영어와 프랑스어가 두 개의 어떤 공용어, ESL이 두 개가 있고 L2가 두 개 있는 상황에서 도구라는 거는 이 목표로 배우는 언어, 그게 영어가 되든 프랑스어가 되든 이거를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한 도구로 보는 언어 학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목표 언어를 쓰고 있는 집단에 내가 동화되거나 포함되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으로 보일 것인지 이게 결정적인 어떤 지향성이다라고 언급한 이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일원이 되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되게 제한적인 맥락에서 이제 납득이 되는 구인인 거죠. 그쵸? 이론인 거고. 네. 어쨌든 이게 되게 핵심이었고 뭐 최근까지도 중요하게 살펴보는 어떤 언어 학습의 어떤 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컨스트럭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실증주의라든지 아니면 행동주의, 뭐 심리 측정 이런 거의 문화가 되게 활발할 때의 학자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 뭐 그리고 측정학적인 방법을 되게 맞아요. 열심히 활용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유지하고 계세요. 그 후학들은 그 부분을 되게 유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선생님들께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셜 에듀케이셔널 모델의 어떤 일부 그 이론적인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인 소셜 밀리우랑 그다음에 아웃컴즈가 이렇게 언어적인 거냐 비언어적인 거냐 해서 이 중간에 이제 작용하는 심리 과정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했는데 화살표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화살표 이전이 이후의 화살표에 맞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아들으면 되는데요. 네네.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게 결국은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지능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어떤 적성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측정이 되는 거는 이 하나의 그 구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유도하는 질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문 네. 문항들을 통해서 이제 습득이 아니라 그 측정을 한 숫자들을 이제 여기에 넣게 되는 건데 이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설명력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요거에 대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뭐 높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수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방정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이런 이론적인 어떤 틀을 짤 수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이라든지 화살표의 뭐 심지어 굵기 또는 화살표의 어떤 뭐 경우의 수도 본인이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통계를 돌리는 사람 내지는 연구자가 제일 합당한 모형을 선택하는 거고 잘 짜여진 그 통계적인 결과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잠깐만 이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나 신념에서 출발을 한 학습자가 가지는 어떤 그 개별적인 심리학적 특성을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심리 측정을 했을 때 학생들은 이 네 가지 특성을 보여줬다. 지능에 관련된 게 언어학습에 작용하고 그다음에 aptitude가 있고 motivation이 있고 anxiety가 있는데 재밌게 보면 포멀 랭귀지 트레이닝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제일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보는 건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적성이라든지 네. 동기인 거고 인포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비공식적 언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동기와 그다음에 상황적인 불안감. 앵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기는 두 군데 다 작용을 하지만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포멀한 상황에서는 좀 더 지적인 어떤 인지적인 어떤 그런 거랑 그다음에 그 적성적인 측면이랑 동기가 작용을 하는 반면에 비공식적인 언어 경험과 학습에 있어서는 되게 심리적인 것들이 직접적인 그쵸.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이론을 이제 도출을 해낸 거죠. 이제 가드너의 연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적 연구를 기반으로 통계적인 어떤 그 추론 통계를 해서 이렇게 도식화 내지는 이론화를 하고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곳에 복제 연구 내지는 아니면 확장 연구를 해서 이제 자기의 이론을 이제 굳히는 게 이제 전형적인 언어 심리학자 또는 언어학습 심리학자들의 어떤 커리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확증하고 네. 탐색하고 그렇죠. 이게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지금 최근까지 반세기 와. 넘게 이루어져 왔고 예, 영향도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언어 학습을 할 때 이 가드너가 사용한 연구 논문 도구가 포함된 논문에서의 문항들을 살짝만 변경시켜서 어느 맥락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봐도 결과가 비슷하게 이 사람이 낸 결과랑 그렇죠. 비슷하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발레디티. 밸러드티가 그렇죠.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드너의 연구가 나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잘 이렇게 축적이 네. 되고 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 PLLT에서 많이 다루는 게 1970년대 이제 대시 혹은 대시와 라이언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네. 우리가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이나 익스트림. 익스트린직 모티베이션이고. 물론 이 학자들 역시 가드너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구인들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그 기둥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의 동기의 특징을 보이는데 뭐 한국어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어를 혹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거를 내 마음속의 즐거움이라든지 보상과 상관없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느냐 맞아요. 그게 내재적이냐 아니면은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용돈을 올려받기 위해서 혹은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를 지위를 얻기 그쵸. 위해서. 늘리기 지위를 그렇죠. 얻기 위해서 뭐 한다는 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그렇죠. 좋은 성적을 음.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외재적 동기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려는 게 이제 대시의 이제 내재적 외재적 동기. 그래서 이 PLLT에는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 지금 6판인가 7판이 나는데 5판까지만 해도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가로치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도구적 동기 통합성을 이렇게 두 두 개로 해서 두 개가 만났을 때 특징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는데 2x2. 사실
네네, 투바이투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장 내재적이면서 맞아. 도구성인 거랑 내재적이면서 통합성인 것들의 어떤 맥락을 막 설명하는데, 뭐, 나름 괜찮은, 그러니까 브라운 HD의 이제 그 시도인 것 같아요. 이제 시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본 각각의 연구자들은 그런 의도로 쓴 게 맞아요. 아니에요. 예. 깜짝 브라운이라는 놀랄 것 교수가 같은데요? 그렇게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임용고사에도 몇 번 출제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PLAT에 나온 방식 그대로 참고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학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브라운이 너무 도식화를 시켜놓고 그 어떤 학생의 네. 동기를 그 네 개로 완전히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4차원화 할 수 예,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 X 그러니까 플러스형 맞아요. 도표로 나와 있어가지고 십자가로 어떤 사람이 4차원으로.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인트리시 모티베이션이 강하고 그다음에 뭐 인스트럭션 도구성이냐 이런 게 더 강하면은 어떤 유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사람을 어떤 곳에서 영어를 네, 배우는 맞아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맞아요. 해놨기 때문에 되게 툴처럼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이 연구들을 진짜로 읽어보신다면 허무맹랑할 수도 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드너도 그렇고 대시도 그렇고 그 본인이 수행한 연구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구인들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일부가 도구성이자 통합성이고 네, 맞아요. 대시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인데 그거를 이제 뽑아 와가지고 섞어 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뭐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도 네. 있지만 틀린 얘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론을 막 합치고 가져와 가지고 막 엮을 때 조심해야 좀 돼요.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걸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대시의 여러 연구 결과, 왜냐면 밑에 보면은 알겠지만 라이언과 대시는 자기 결정성 이론을 통해서 동기가 네. 단순하게 내적이냐 외적이냐 걸 떠나서 이게 스펙트럼 안에 맞아요. 있다는 거죠. 언어학습의 맞아요, 어떤 동기의 정도 그 스펙트럼 안에 있고 주요 특징들에 따라서 또 스펙트럼이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A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동기가 전혀 없는 이제 상태. 다 이탈된 상태, 없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왜 브라운 HD 책의 그 십자가 안에 어디에 들어가? 맞아요. 십자가 없어. 가운데 점에 들어갈 없어요. 것인가? 어디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적으로 뭔가 둘을 이렇게 융합시키고 합칠 때에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브라운 HD의 그 책이 잘못된 걸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고 모티베이션에 대한 분량은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판이 늘어갈수록 길어지고 맞아요. 있고 학자도 추가되고, 네. 학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도식화하는 걸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 잠깐 얘기하고 가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브라운이 도구적으로 이거를 준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구인적으로만 봤을 때 논문을 읽어가지고 그 이론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이분화가 되게 잘 됐어요. 도구적, 네, 뭐였죠? 통합적. 통합적이었나? 네, 도구적, 통합적, 그다음에 내재적, 외재적 이게 너무 이게 되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클리어 컷처럼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 양 반대쪽에 맞아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아까 동호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어떤 인간의 심리가 딱 그러니까 하나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 다가 내재가 되는데 어느 쪽이 강하다라는 면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거를 너무 이거를 그러니까 툴화가 시켜가지고 한 그쵸. 문제가 있긴 있죠. 진단 도구처럼 느껴지죠. 네, 맞아. 그 MBTI의 그 폐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말미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동기의 어떤 측면을 서술하는 그 내용이 다른 학자가 설명한 어떤 구인과 서술한 내용이 겹쳐요. 그러면은 이제 브라운 같은 학자는 그거를 이렇게 묻기가 좋은 맞아요. 거예요. 방향만 바꿔서 묻기가 되게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전문을 봤을 때는 그렇게 묻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맞아요. 높은데 이제 묻기가 좋게 그럴 정도로 동기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 구인으로 봤을 때 되게 애매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초기 시도 20세기부터 했던 시도가 유의미하면서도 되게 보완점이 많이 필요한 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이언과 대시가 1980년대, 70년대에는 내재적, 외재적 동기, 그리고 80년대에는 자기 결정 이론, 그러니까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오리를 SDT를 내면서
동기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 해서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 외재적 동기에 의한 학습,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에 의한 학습인데 외재적 동기도 남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정도, 그래도 내가 납득을 하고서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아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 아니고 남들이 시켰지만 내가 잘하는 행동이다. 그 다음에 뭐 그걸 넘어서면 이제 내가 진짜로 하는 행동이 되는 거겠죠. 그 동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어떤 정도 차이를 얘기를 했다라는 게 어떤 라이언과 대시를 비롯한 학습 이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의 결과가 우리가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해서 어떤 참조할 만한 어떤 주요 구인이 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이제 어쨌든 통계를 통해서 자꾸 설명을 그렇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연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1970년대, 80년대까지 이렇게 가드너, 대시, 라이언 이 정도 연구자들의 구인들이 브라운 HD의 책에도 메인 그 컨스트럭트들로, 팩터들로 실려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초기 동기 연구들도 사실은 이 구인들로 대부분 맞아요.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리고 연구 방법론도 다 설문조사법에서 분석 방법도 이거랑 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응용 통계를 사용하는 정도로 많이 머물러 있었고 되게 많이 실행도 됐었고 학위자들도 많고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실행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이분들이 본인의 연구 기조를 이어가는 도중에 90년 초, 완전 1990년대 초에 이 언어학습 동기 안에서도 일종의 어떤 논쟁, 학자 간 논쟁 내지는 어떤 토론의 장이 이제 학술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크룩스와 슈미트의 논문을 시작으로 이 사회교육 모형, 즉 가드너의 연구 이론의 어떤 결점들에 대해서 비판이 포함된 논문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이항 대립이 아니라 서로 주장을 네.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여태까지 빠져왔었는데 했더니 동기 연구에서 이러한 맥락이 늘 소외되어 왔는데 이런 맥락을 소외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의 풍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1990년대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이렇게 정도 시끄러져야지 한국에서도 언어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을까 말까인 거지. 그 전까지는 언어학습 동기를 연구의 어떤 토픽으로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 시기와 한국에서의 언어학습 네, 동기 네. 연구자가 나타난 시기가 비슷하게 겹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때 나온 이슈들이 뭐냐면은 뭐 정량적 패러다임 말고는 언어학습 동기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방법론적 패러다임이 별로 전환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맥락이 이건 누가 봐도 영어든 외국어든 세컨드 랭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L2에 해당하는 세컨드 랭귀지라는 거는 나의 모국어가 거의 동일한 어떤 권한을 갖거나 사용 빈도를 갖거나 되게 특별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데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 그리고 언어를 두 개로만 볼 것인지, 뭐 세 개로만 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가드너가 상당히 많이 두드려 맞는, 속된 말로 두드려 맞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두드려 맞고 있지만 맞아요. 시작으로 이제 연구의 어떤 관점이 되게 풍부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동기에 대한 정의, 학습 동기가 무엇인가, 단순히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동기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때 많은 페이퍼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언어 학습 동기의 연구의 어떤 첫 번째 빅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되게 많은 어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 성경 쓰고 이렇게 줄줄줄 따라가듯이 연구를 하는 건 되게 좋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이 이루어지는 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90년대 초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클래시컬하게 가드너라든지 대시라든지 뭐 램버트 이런 사람들의 연구들이 되게 클래시컬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분들이 제안한 어떤 구인들, 뭐 도구성, 뭐 통합성, 그다음에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그다음에 자기결정 이론에 의한 동기의 뭐 차원화,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가 분명히 클래시컬하게 받아들이고 참고할 만하면서도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90년대에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서구권에서. 그래서 동기를 정의하고 구성하는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과 이론이 되게 상당히 격차가 크고 서로 많이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게 이제 90년대에 나온 의견이고요. 그 90년대 이렇게 그 동기 연구에, 언어학습 동기의 연구에 관련된 그런 논의가 되게 활발해지게 된 데에서는
가드너 연구의 어떤 그 맥락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현대 사회랑 가드너가 연구를 하던 그 언어학습 동기의 배경이 되는 어떤 맥락이랑 되게 그쵸. 다르잖아요. 그렇죠? 캐나다 맥락이 어떤지를 좀 에마 쌤이. 네, 캐나다에서는 아까도 얘기 잘 해주셨지만 그 프랑스어를 쓰는 공동체가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아, 내가 저 사람들에 끼고 싶다. 저 공동체에 끼고 싶다. 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뭐 프랑스어를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해서 뭔가의 동화가 되고 싶다라는 개념이 되게 분명하게 작동을 했고 그게 또 효과가 있었죠. 영향력이 있었고. 근데 지금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집단에 끼고 싶다라는 걸로 영어 공부를 접근하게 되면 나는 그럼 어느 집단에 끼고 싶은 거지? 나는 그 캐나다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 미국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 이런 이제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옛날처럼 그런 우리가 맞아요.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서양의 네이티브 스피커와만 영어를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이 동화가 되고 맞아요. 싶다라는 동기의 설명력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드너가 맞아요. 굉장한 비판을 받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동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비판적 사조가 많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어떤 네.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또 각양각색의 배경의 사람들이 하는 어떤 또 네.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뭐 각종 국제학회를 보더라도 동기 연구자가 상당히 많은데 뭐 그 사람들 딱 봐도 영어를 사용하는 맥락 자체가 뭐 영어권 사람들과 아, 아니죠. 그렇죠. 대화하기 위한 네. 맥락은 거의 없고 아시아에서 아시아 음. 사람들한테 영어로 얘기하는 경우 혹은 티칭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되게 맞아요. 확장되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이제 영국에 있는 노팅엄 대학의 졸탄 도르네이 교수의 연구가 이제 또 주목을 받게 돼요. 물론 이분은 언어 학습, 소셜 링귀스틱스 학자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던 분이고 언어 학습 동기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던 분이에요.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인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말인즉슨 이 언어학습 동기의 어떤 그 빅뱅, 첫 번째 빅뱅이 이제 그 90년대, 이분이 이제 젊은 신생학자로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된 맞아요. 시기와도 맞닿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죠. 그렇죠. 90년대에 이분이 딱 적정한 시기에 학위를 마치고 젊은 학자로서 벌써 이제 30년이 되어가는 시기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분도 이제 나이가 꽤 있으시죠. 와. 지금 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정년에 해당하는 그렇겠다. 나이이신 거예요. 이분도 이제 지도 학생들이 되게 많으시고 박사과정 지도 학생들이 되게 많으시고 동료 학생들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지도 학생들이랑 이제 언어학습 동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이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토라는 학자와 함께 같이 도네이 오토는 어떤 걸로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냐면은 언어학습 동기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과정이다. 우리가 가드너 세대라든지 라이언 데스 세대에서는 어떤 되게 단면적인, 우리가 아까 그 MBTI 얘기를 하면서 과연 한 번 검사한 거 가지고 될까에 대한 잠깐 문의했잖아요. 그렇죠? 끝이냐? 그래서 그게 일종의 네. 어떤 횡적인 이해라고 치면은 이 도네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도네이 교수님은 90년대 이런 얘기가, 언어학습 동기는 되게 이렇게 물고 물리는 어떤, 우리가 기계가 어떤 시계를 열어보고, 손목시계, 옛날 손목시계를 열어보면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껴있기 때문에 이런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어떤 횡적인 과정으로서 언어학습 동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주창을 하면서 초기에 간단한 어떤 그 프로세스 모델, 그러니까 언어학습 동기의 어떤 형성 과정, 그리고 변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엔 더 구체적이고 깊은 그 모형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90년대 언어학습 동기 연구를 시작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언어학습 동기가 한번 형성되고서 이 사람의 동기라는 것은 쭉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라든지 요인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구나라는 이해를 이제 학술적으로도 도네이 교수님에 의해서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금도 사실은 많이 이제 차용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눠드린 유인물의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96년에 이제 영어 학습 동기 학습 연쇄 모형이라고 해서 모티베이션과 러닝 아웃컴이 이렇게 그냥 4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원처럼 봐도 상관은 없는 거고, 그래서 모티베이션, 비헤이비어,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프로세스, 아웃컴이고,
이게 이제 더 구체화된 이론도 이제 제시를 이제 나중에 하시는데 되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질적 연구의 어떤 모형이 되게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가 바뀌면은 그 구조 전체를 바꿔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형까지 제시를 함으로써 과정에 대한 주목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습의 시간적, 순서적 개념에 대한 집중을 한 학자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물론 도네이는 90년대에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이따가 다시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제 셀프 개념을 또 동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까 가드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단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 어느 집단에 속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받아들여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외국어를 도구로서 하는 거에 대해 집중했다면, 이분은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해서 어떻게 학습하는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에 대한 고민을 이제 여기에 맞아요. 반영을 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2000년대에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시간 순서로서 보면은 일단 도네이 교수가 이제 가장 그 최근에 속하게 되는데, 다시 그 자아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도네이 교수가 러닝 셀프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제 원래 심리학계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80년대 네. 얘기를 했던 자아 개념, 가능한 자아.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있고 내가 되고 싶은 자아, 내가 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어떤 상이 있는 거죠. 이미지네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그것과의 어떤 간극,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라든지 이런 게 동기에도 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자아가 언어 학습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은 내가 절대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게 언어 학습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아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언어 학습의 상정하는 언어 학습 자아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주창을 한 게 이제 최근 개념이고, 요즘 PLLT에는 Possible Self 시스템이 반영이 돼 있어요. 한 줄, 두 줄 정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옛날 거엔 4판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어학습 동기가 되게 좀 더 입체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네이 교수도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개념을 발전시키면서도 주로 많이 활용했던 건, 물론 정성적 연구도 있지만 정량적 연구 방법론을 즐겨서 사용했다라는 것.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에서 쓰던 방법이 결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좋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 측정을 다각화해서 한 다음에 통계를 돌려보면 되게 좋은 모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 방법론을 통해서. 그래서 물론 질적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양적 연구 방법론을 되게 즐겨서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 거는 2000년대 초반에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때부터 2000년대부터는 영어 학습 동기 내지는 언어 학습 동기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다 짚을 수도 없고 누가 제일 유명하냐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뭐 누구를 고르는지는 사실은 자기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정리하는 사람의 취향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이론, 그러니까 비고츠키의 이론을 접목시키려는 사람들을 여기에 좀 넣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언어학습 동기 이론을 이러한 사람, 인지적인 사람을 넣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하나는 2000년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조들이 있는데, 이제 버니 노턴,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 언어학습 아이덴티티, 언어 자아로서 유명한 이제 노턴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데, 동기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이론을 위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되게 다소 과격한 제안을 합니다.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는 거는 니네가 측정을 하고 있어.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이라고 학자들 니네가 이렇게 짚으려는 거지. 사실 영어를 외국어로서 반드시 배워야 되거나 외국어를 2개, 3개 습득하는 사람들을 실상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배우거나 살기 위해서 배우거나 맞아요. 먹고 살려고 배우는 거지, 니네가 이론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우는 영어 학습은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다. 어떤 일종의 투자이다라고 다소 과격하고, 또 이분이 이제 버니 노턴이 이제 그 초반에 모집한 그 학습자들은 주로 여성, 이민자, 어떤 소외계층. 그래서 되게 페미니스틱한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를 되게 기반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동기 학습의 어떤 되게 주요 학자로서 학자들의 업적으로서 되게 지금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보면 뭐 보르디유의 어떤 자본 개념, 캐피탈의 개념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되게
아시겠지만 19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언어학습 동기라는 것의 어떤 측정 대상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이 되게 단면적이었는데 2000년대가 되기만 하더라도 되게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한 50년 정도를 50년, 60년 정도를 대략 이제 굵직굵직한 언어 학습 심리학자들의 어떤 주장 내지는 구인들을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제가 안 짚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은 방법론과 더 많은 해외 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은 할 수 없는데 방금 얘기한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학부 수준의 3, 4학년 수준에서 1, 2학년 수준인가요? 배우는 어떤 교재에 실리는 언어학습 통계 어떤 흐름, 시간적인 흐름이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첨언을 하자면 참 재미있게도 뭐 영어 교육학자 내지는 영어학자, 언어학자들 혹은 언어학습 심리학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되게 많은 언어학자들 내지는 응용 언어학자들이 윤리적인 문제, 뭐 인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고를 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재미있게도 언어학습 동기를 연구하고 후학들을 이끌어내려는 이 지금 50년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되게 근면하고 되게 후학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지도하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지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순수한 열정? 굳이 포장을 하자면 네. 예쁘게 말을 하자면 그런 분들이 강한 사람들이 언어학습 동기를 본인의 연구 분야로도 삼고 있고 또 지도 학생 내지는 동료 연구자 양성에 좀 힘을 썼다라는 게 오늘 좀 제가 정리하면서 발견한 점이에요. 재미있게도. 왜냐하면은 살짝만 이 응용 언어학 안에서도 옆에 전공으로만 가더라도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뭐 성추문으로 이름을 지우네 마네 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언어학습 동기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학자가 아직까지는 거론되지 않고 있는 걸 봐서 네 그러고 있어요. 네. 아 웃기다. 일단 같이 얘기해 볼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다뤄질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 게 그럼 2000년대 초반은 왜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2000년대 초반은 세계나 서구를 집중하기보다는 요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언어학습 동기는 어떻게 주목을 새로 받게 되고 또 어떻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가를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2000년대 초반에서 좀 멈췄어요. 왜냐면은 서구를 2000년대 초반을 하면 또 지금까지 설명한 시간만큼이 또 필요해. 맞아요. 그러니까 서구 1, 서구 2, 삼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 시기부터는 한국 학자들도 언어학습 동기를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학위자들도 이제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국내 학위를 받으면서도 언어학습 동기를 하신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학회 주요 이사들도 언어학습 동기들을 이제 본 이사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미리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이제 조선대학교의 김경자 교수라든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해양대학교의 이효웅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본인들의 학위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출간하는 논문에 이 흐름을 반영한 논문을 한국에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하는 지점을 이제 다음 시간에 초기로 한번 보기로 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한번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두 분의 선생님 같이 셋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거 어차피 뭐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방법론적인 것들은 다 책에 잘 나와 있고 논문에 우리의 이해보다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차치하고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또 옛날에 들었던 생각은 저의 동료 선생님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나 했던 것 같아요. 뭐 동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동기는 있는 것인가? 맞아. 이 질문 하시는 선생님이 같은 과에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 저는 그 질문도 받고 또 나아가서 뭐 사실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학습 동기랑 언어 혹은 언어학습을 합친 게 영어학습 동기인가를 보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과 동기를 합쳤을 때 학습 동기가 되는가? 두 개가 따로따로 다른 건가? 세 개가 서로 합쳐지는 어떤 뭔가가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얘기거리고요. 두 번째는 딱 봐도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입구까지 주요 연구 방법론은 이제 양적 연구, 내지는 어떤 심리 측정학에 기반을 둔 거죠. 결국 이거는 실증주의라든지 데카르티안 이원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반대편엔 이것이 있을 것이다. 뭐 그리고 네네. 환원론. 요거는 손은 피부와 피와 물로 네, 구성이 네, 되어 있다. 네. 그럼 물은 손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맞아요. 상하이냐 하향이냐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거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고 대부분 이걸 따라가고 있는데 뭐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 혹은 뭐 좀 전환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뭐 얘기하다 보면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이해하고서 가지고 간 어떤 토론은 아니니까 뭐 자유롭게 앞뒤 1번, 2번 상관없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여담이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 이쪽에 이제 코그니티브 방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다 인풋이라고 그래요. 그치, 그치. 네. 어떤 인풋이냐가 진짜 중요하죠. 인지적으로. 어떤 인풋이냐 혹은 얼마나 인풋을 많이 주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완전히 그 학습이 되냐 안 되냐가 결과가 달라지죠. 네, 그게 달라진다고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동기를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동기가 없어도 학습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예가 있냐면 그 대치나 아니면은 강남 8학군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곳에서 학생들이 동기는 없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는 1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빅터 선생님의 말씀을 잠깐 자르고서 네네. 하자면은 빅터 선생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기 연구를 시작해도 될 정도의 소양을 갖춘 딱 발언이 보여요. 에마 선생님 아시죠? 동기가 없어도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게 한국에서 이루어진 영어 학습 동기 연구 그렇죠. 결과 중에 스포 아니에요? 다음 주? 그러네. 되게 중요한 점인데 이거를 본능적으로 얘기를 해보거나 본인의 전공 분야를 얘기를 하다가 발견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게 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걸 차원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 동기가 자체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건 동기를 왜 연구해? 라는 사람은 많은데 동기 당연히 중요하지. 네네. 그렇지만 동기가 없어도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렇죠. 학습을 성공하는 사례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 있으시면 학습 심리 연구도 해보시는 것도. 제가 동기 연구는 그때 액티비티 티어리 써가지고 그 셀프 연구를 한 이후로 네. 와 이거는 내가 건드릴 게 아니다 네.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안 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그 동기라는 게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허영만 선생님이 식객을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 요즘 하는 그 말 중에 허영만 선생님이 짚으신 게 그 식감이라는 것은 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야? 그럼 뭐예요? 식감은 어떤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질감을 나타내는 거지 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와 맛이 없다를 구분을 할 때 식감이 있다 없다를 넣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 동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동기는 있으면 좋아요. 식감이 있으면 좋아요. 맛에 있어서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풍부하게 해주는 그러나 거죠. 없어도 풍부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없어도 학습은 이루어질 수 있다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자극은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나 아니면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도달하게 하는 그 가속도를 내주는 게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그 아까 동원 쌤이 얘기하실 때 동기라는 것을 무엇일까 했을 때는 그 사실은 모티브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요? 맞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시작점이죠, 모티브가. 네. 그러니까 모티브랑 모티베이션이랑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동기에서는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티브라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 맞나요? 제가 맞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의 어떤 그런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모티브가 있는 거랑
동기가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모티브가 있지만 모티베이션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모티브가 어떤 모티베이션, 그 동기로 가기 위해서는 행동력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그쵸. 그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모티브를 네. 동인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고. 번역을 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력이라는 게 학습의 어떤 그 실질적인 학습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면. 그래서 그 실질적인 학습을 해야 동기라는 모티베이션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동기가 있어야 학습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할 마음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모티브랑 모티베이션이랑 헷갈리는 그쵸. 그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학습을 한다가 아니라 학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어떤 그 골을 이루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어떤 순서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을 갖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네네. 동인을 갖고 있는 거랑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랑은 본인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어떤 가능성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 네네네. 동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 기제를 말하는데 그 심리적 기제의 중요 구성 요소가 동인인 거죠. 그 동인이 있어서 학습으로 가는 거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동기가 있으면 학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요인, 작용 요인으로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동인을 가지고서 동기가 되고 동기가 가지고서 학습으로 가느냐 이거 순서가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는 조금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를 네, 수 있다. 네, 네. 네. 다들 흔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어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 오잖아요. 내가 꼭 이제 한국 가면은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게 약간 모티브인 것 같고. 근데 진짜로 답답함이 일종의 모티브인 네,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답답함. 난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다. 네, 그게 모티브인 것 같고 그걸 진짜 그럼 내가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 얼마나 시간을 들이지? 라고 계획을 하고 진짜 노력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모티베이션? 동기의 이라고 구체화가 되는 거죠.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볼 수 있죠. 그 학습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동기랑 언어 학습이 합쳐져서 언어 학습 동기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순서 얘기를 했냐면은 언어 학습 동기라는 게 언어 학습을 시작을 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동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그 누가 먼저냐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환원주의에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환원주의라는 게 구성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룹이 된다랑 그 다음에 그룹을 쪼개면 구성이 그러니까 개개인이 된다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그 순서상의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게 또 위가 아래가 있는 것처럼. 화두를 던진 저도 환원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방금 Q1을 만든 저도 환원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그 환원주의에 빠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그 생각은 그래요. 어떤 동기라는 것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기라는 것이 학습을 하려는 그 생각 자체는 모티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학습 동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언어 학습을 해야 언어 학습 동기가 생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언어 학습 동기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빅터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세태가 분명히 다행인 점은 학습 동기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늘었고 있어요. 재미있게 영어를 가르치고 애들이 재미있게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게 확실히 형성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늘고 있는 걸 느끼고는 확실히 있어. 예전에 비해서 뭐 기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재미있고 즐겁고 유의미한 학습을 하도록 이제 사회가 이제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는 느껴지는 한편 과연 그 학습 자체를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언어 학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이랑 B라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영어 학습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얘는 편안한
일종의 편안한 놀이가 될 수 있고, B라는 학생은 막 숙제로만 가득 찬 것이 영어 공부일 수 있고, 뭐 C라는 학생은 학교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영어 학습일 수가 네. 있으면은 네네. 사실은 이들이 가진 언어 학습 동기는 뭐 내재적이다, 외재적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 동기의 동의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동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해 요소 같은 것들이 달라서 동인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동기가 되지 못한 그 아이솔레이티드 모티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유 내지는 처치는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도 저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재미있게 동기를 유발시키자라는 거에 되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상당한 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자기계발 강의라든지 서적에서도 요즘 동기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고요. 네. 그 뭐 내재적 동기, 맞아요. 외재적 예. 동기 막 이런 거 막 언급하는 책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되게 와, 이 구인들이 이렇게 대중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제 많이 힘을 얻거나 유명세를 타고 있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동시에 사실은 그 누구나 내재적 동기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내재적 동기랑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내재적 동기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단순하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학습의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그 1950년대 캐나다에서 있었던 환경은 영어랑 프랑스어가 맞아요. 동시에 사용이 되고 있고, 바로 내 눈 앞에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가 있어서 나는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를 쓰는 화자가 있어서 나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더라면, 이제 약간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눈앞에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나 영어를 쓰는 화자가 없어도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또 영어 학습 동기의 그 맞아요. 지각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질이 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적 측면이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개념적인 어떤 환원주의나 실증주의를 철폐하거나 폐지하자라는 움직임보다는 뭐 대체 내지는 보충하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혹은 또는 검증하자라는 측면으로서 정성적인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을 살펴보고 맥락에 기반한 어떤 동기의 뭐 형성과 해체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데에서는 사실은 설문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적인 여러 뭐 관찰법이라든지 뭐 면담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화를 또 새로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구인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동기라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구인이 사실은 우리가 그 간단하게는 뭐 네 개로 나누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 개개인마다 이게 다 다르고 음, 그 모든 그 상황마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도드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인간의 그 동기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구인을 모두 다 봐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양적 연구로 하다 보니까 그 두드러지는 것만 우리가 그냥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도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조금 폐해? 폐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연구의 폐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우리가 사회과학을 좀 이제 과학으로서 정립을 하는 어떤 기초 단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또 우리가 거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실체가 있을 것이라, 동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누구든지 간에 공유하는 어떤 동기의 어떤 측면들이 있을 것이라는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네요. 해야지만 그러네.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아직 뭔가가 없다라는 걸 확인도 안 했는, 없다라는 걸 먼저 믿어버리고서 그냥 되게 비판적으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단계다 보니까 좀 그런 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실증주의, 뭐 행동주의, 혹은 뭐 이원론적인 접근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단순하게 세상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네. 분명히
그렇잖아요.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절대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요. 막 차라리 때려주세요. 차라리 교실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이런 아이가 있을 정도로 영어를 싫어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 얘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건 동기가 많이 부족한가? 동기를 꺾는 뭔가가 있나?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고, 그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줄여보자. 그게 뭘까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뭔가 있다라는 믿음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이렇게 가시화시키고 싶어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 내지는 학자적인 접근이 아직은 이 어떤 실증주의나 이원론적인 생각이 제일 좀 손에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아까 그 빅터 선생님이 했던 얘기에 덧붙여서 왜 동기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실제 도네이 교수님도 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교사가 수업 잘 가르치면 되지. 그럼 애들 다 공부 잘한다. 네. 그 우리가 되게 많이 비판하는 그 GTM? 네. 네, 문법 번역 학습도 게임 요소라도 조금 가미하면 정말 재밌게 가르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동기의 실체가 있나? 동기에 정말 힘이 있나? 이거는 계속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잠깐 뭐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 연구를 하는 동기 혹은 동기 연구를 이어가는 어떤 동기 이유 내지는 어떤 철학적인 목표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동기가 없어도 언어학습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언어학습이 특히 외국어 학습,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외국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혹은 가능하게 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네네네. 어떤 그런 물음에 대한 답에 대한 추구가 동기 연구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동기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거인 거죠. 언어학습을. 네. 그럼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언어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있죠. 그런 얘기가. 그래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네네. 그걸 밝혀내자. 계속 돌고 돌아.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맞아요. 것이다. 직장인들 너무 피곤한데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새벽마다 영어 학원에 그러니까. 가게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런 거예요. 무언가 있을 거라고. 근데 아직 우리가 못 발견해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심리적으로 아니면은 그 뭔가 인지적으로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 영어 공부를 계속 하게 하고 그런 그 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도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것으로 계속 연구를 하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각 개인마다 영어에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영어 학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따라서 본인이 계속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게 하는 동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질적 연구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양적 연구 그대로 지금도 역할이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대규모 인원이 보이는 어떤 특질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동안 어떤 주목받지 못했던 어떤 포인트들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횟수가 적었으니까 그런 시도들에 대한 어떤 그 시도도 늘어야 되고 주목도 늘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좀 자연스러운 정리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기 자체를 양적 연구로 보는 것 자체가 환원주의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딱 만들어서 보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의 끝판왕이고 또 그쵸. 가장 맞아요.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이기도 한데 정성적 연구로 넘어가는 순간 그 초기의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쓸 것이고 어떻게 뭐 맥락화하고 어떻게 구조화를 서술화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되게 연구 역량으로서 되게 많은 어떤 노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막 대중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동기 이꼴 정성적 연구의 대상, 정성적 연구의 대상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직은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밸런스는 지금 맞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건 다들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에
1차 이 어떤 빅뱅도 결국은 정성적 연구를 하자라는 결론이 난 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 연구 내지는 그라운드 티어리도 되게 중요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된 이유 자체가 정량적 연구에서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리고 맥락의 중요성도 알게 된 거고. 아,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방송을 지금 벌써 거의 1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이걸 듣고 나서도 사실은 그래서 동기가 뭔데? 내 1시간 내놔. 그럼 아니면은 아, 그래서 그 동기는 뭐고 아까 뭐 모티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티브는 뭐 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그런 맞아요. 그 의문이 만약에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그런 의문이 지금 당연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 과실이고 제가 정리를 아. 빼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딱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 여러분이 1시간을 제대로 들으신 거고요. 뭐 제가 발제를 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동기는 이게 되게 언어의 어떤 착각 내지는 언어의 장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동기라고 딱 정의를 한 순간 동기는 분명히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어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우리가 삶을 편리하게 사는 방법이니까 다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이 학술 담론에서의 이 동기라는 것은 제가 쭉 30분 정도 설명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은 학자가 포착하는 동기라는 것이 학자마다 다르고 그 학자가 포착하는 맥락도 다르고 그 동기에 포함시킨 그 속성들도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 에이컬처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 들어가고자 하거나 동화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시켰다면 어떤 학자는 강제성의 여부에 대해서 포함시켰고 또 어떤 학자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아닌 어떤 가능한 자신의 거리에 대해서 포함시켰고 이렇기 때문에 동기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놓고서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점, 단순하게 되게 모호하지만 언어를 계속 배우고 싶게 만드는 어떤 것 정도 얘기 이상을 하지 못했던 게 자연스러웠던 것이고, 사실 그런 거는 지금도 유효한 어떤 그 모호함과 고민인 것 같아요. 90년대 이런 논의가 되게 격렬하게 일어났지만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자로 간 거죠. 90년대 그 논쟁은 동기는 이것이 아니라 저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데 왜 이것으로만 한정되었냐라고 묻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동기라는 것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로, 열린 합의로 갔다라는 게 어떤 그 수학인 거고, 저도 사실은 그거에 기반을 해서 딱 한정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동기를 영어를 쓰는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되게 구시대적이고 이미 지나간 생각인 거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상당수의 어떤 그 사교육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커리큘럼 광고나 상업 광고에서 이걸 주창을 해요. 원어민처럼 원어민들 될 수 있는 진짜 이게 영어. 맞아요, 그렇죠. 진짜 영어 뭐 이걸 되게 주창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걸 좀 아무래도 좀 기본으로 삼다 보니까 제가 동기에 대해서 1시간 쭉 설명을 했지만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점이 들고요. 계속해야 모호하지만 동기는 한마디로 누구의 정의를 따라서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좀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언어학습 동기들이 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모호함 때문에 연구를 계속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맞아요. 분께서 동기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해 주실 수 있으면 이제 빅스타가 되는 거죠. 노벨상. 특별 언어학으로 노벨상도 노려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동기를 한마디로 정의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긴하게 정말 궁금하네요. 요긴하게 쓸 수 있으면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외국 상황에서의 연구 동기를 한 50년 개간을 덩컨 쌤이 해주셨습니다. 50년 맞죠? 네, 대충 그쯤 됩니다. 네. 대략. 네. 이제 1950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 아까 중간에 이제 말씀을 덩컨 쌤이 해주셨지만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동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한국 상황에 맞는 이런 논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한국
상황의 논문들을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논문들을 저희가 이제 보면서 조금 더 동기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 한국상에서는 또 재밌게도 그 한국상하고 이제 플러스 2000년대 후반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또 동가쌤이 말해주셨던 탈동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주목받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프리뷰처럼 동가쌤이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뭐 다음 주는 이제 잠깐 아까 언급했듯이 언어학습 동기 연구가 한국에서도 학위자와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로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흐름을 또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 정도 사이의 중요 연구들을 좀 개관을 하고 또 살펴본 점들이 뭔지를 보고 한국이 보여주는 맥락들이 몇 개가 동기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언어학습 네. 동기는 엄청 낮은데 성적 자체는 높은 학생들이 있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한국의 네.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또 동양권, 일본을 포함한 한국이 대표적인 극동아시아의 어떤 그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 나라들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어떤 탈동기화, 여기 소위 말하는 탈동기화는 디모티베이션으로서 원래 이제 있던 건데 심리적으로 존재하던 건데 이제 구인화를 시켜서 연구를 한 것들이 2000년대에 많이 등장을 했고요. 주로 이제 탈동기는 탈동기화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외재적인 요인, 그러니까 학습자 본인이라기보다는 학습자 본인으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학습자가 어떤 외부의 자극 내지는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언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점차 잃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개략적으로 묶어서 탈동기화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상화를 시키는데 그것이 포함된 네. 연구들이 이제 이번에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 한국 관련 연구에도 특히 많이 등장하니까 좀 그게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 1주 이제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더욱더 많은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 엠마 던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